2025 K리그 개막과 함께 주인 없는 대표팀 스트라이커 자리의 경쟁도 시작되었습니다. 울산을 떠나 대전으로 간 베테랑 공격수 주민규는 개막전부터 멀티골을 터뜨렸고, 오현규도 주전 경쟁을 이겨내면서 시즌 8호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마치다 젤비아의 돌풍을 이끈 오세훈도 이 경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자, 스트라이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동안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보여주던 황의조가 몇 번의 이적을 거듭하면서 폼이 떨어졌고, 그 여파가 월드컵까지 이어졌습니다. 벤투 감독은 그럴 때를 대비해서 타입이 다른 스트라이커인 조규성을 준비하고 있었고, 가나전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차세대 스트라이커로서나 비주얼적으로나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월드컵에서 교체 투입되던 조규성의 모습은 SNS 팔로워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만큼 남자가 봐도 정말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체제가 들어오면서 대표팀의 스트라이커 자리는 거의 황의조와 조규성의 차지였고, 오현규가 가세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 선수가 공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부터 황의조가 사생활 사건으로 인해서 대표팀에서 제외되기 시작하면서 조규성이 1옵션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조규성도 활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클린스만 체제에서의 아시안컵에서 부진했고, 거기에 반월판 제거 수술을 하면서 2024년 6월부터는 대표팀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복 과정 중에서 합병증이 생겼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현재까지도 필드 복귀를 못하고 있죠. 팀에서 확실한 활약의 기억이 있는 두 명의 스트라이커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홍명보 체제에 들어서는 스트라이커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임시감독 체제에서 그동안 팬들이 염원하던 주민규가 만 34세라는 늦은 나이에 드디어 대표팀 데뷔를 이뤘고, 오현규가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서 행크로 이적한 후 득점을 하기 시작하면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점은 있습니다. 오현규는 현 시점까지 8골을 넣었지만 거의 교체로 나서면서 제한된 상황에서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고, 오세훈은 작년 마치다 젤비아에서 주전급으로 활약을 했지만 8골 2도움으로 아쉬운 스탯을 남기긴 했습니다. 주민규도 작년에 리그에서 15골을 넣기는 했지만 무득점 기간이 은근 나오기도 했고, 여기 보면 석 달 무득점이라고 나오고 있죠. 연령적인 문제도 있어서 결국 울산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대전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다만 홍명보의 선수 선발 기준 중에는 스트라이커는 원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을 가질 때 비슷한 틀 안에 플레이를 꼭 해야 되는 벤투호와는 달리 3명의 플레이 스타일에 구분을 두고 기용을 하면서 전술 변화를 가져가는 방식을 홍명보호는 택하고 있죠. 그래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득점에 모두 능한 주민규와 상대 뒷공간으로 끊임없이 침투하고 수비수와 몸싸움을 하면서 돌격하는 오현규, 정통적인 포스트 플레이어인 오세훈같이 스타일적으로 선수를 나눠서 팀의 공격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민규입니다. 아시겠지만 주민규가 K리그에서 데뷔할 때 포지션은 지금과 같은 스트라이커 포지션이 아니었습니다. 학창시절에 공격수를 보기는 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웠고, 고향 하이FC에 입단해서도 주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주로 섰고, 공격수를 후반에 서는 것이 일종의 전술 변화로 여겨지는 멀티플레이어 선수였습니다. 주민규가 공격수를 보게 된 것은 2015년 창단한 서울 이랜드 마틴 레니 감독이 주민규를 공격수로 영입하고 싶어 했고, 주민규도 그에 응하면서 포지션 변경이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프로에서 포지션을 변경해서 그야말로 2부 리그를 맹폭하니까 국가대표팀에 소집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1부 리그에서도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기어코 이겨내면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리해지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2021년은 제주에서, 그리고 2023년은 울산에서 2번의 득점왕을 차지한 토종 스트라이커가 되었고, 3년간 50골을 기록하는 공격수가 되면서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에서 드디어 태극마크를 달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수가 왜 그 이전에는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았을까요? 일단 두 가지가 안 맞아서 뽑히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표팀의 감독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박스 안에 머무르는 공격수보다는 적극적으로 연기에 참여하고 앞선에서 많이 띄워주는 공격수들이 선호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득점을 할 수 있다면 땡큐고, 아니어도 팀의 공성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박주영도 성인 대표팀 레벨에서는 전방에서 볼 다툼을 해주고 압박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특유의 감각으로 연계를 잘 해주는 역할을 맡았었고, 슈틸리케 감독 시절에는 극단적으로 연기에 특화된 이정엽을 득점력이 좀 떨어져도 발탁하는 모습만 봐도 대표팀의 스트라이커의 역할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다라고 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주민규가 K리그2에서 맹폭을 하던 시절에는 전방에만 머무르면서 마무리를 하는 형태가 많았고 활동량과 스피드가 많은 타입도 아닌데다가 본인이 마무리에 집중이 되어야 살아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선파괴력이 더 중요한 대표팀의 입장에서는 뽑기 까다로운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 두 번째로 입단한 시즌부터 주민규의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해주고 날카로운 패스로 이선에 침투하는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도움도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슈팅력을 갖고 있고 연계력은 본래 미드필더 출신인 만큼 패스를 잘하는 선수였지만 활동폭을 더 깊게, 그러니까 넓게가 아니라 깊게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에게 열어준 패스를 보면 깊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터 따라와 보시면 깊이 이 중앙선까지 내려와서 상대 수비 뒤쪽에 공간을 만들고, 이 사이드 모서리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스루 패스를 넣어주면서 어시스트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90년생이라는 나이는 월드컵을 하는 시점에 36세가 되는 상황이라 월드컵까지 갈 수 있을지가 걱정인 상황입니다. 울산도 노쇠화와 세대교체를 근거로 주민규와 재계약을 시도하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서 기동력이 줄어도 감각은 아직 있다라고 믿었던 대전 하나시티즌과 황선홍 감독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선수 생활의 황혼기에 좋은 대우로 대전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코리아컵 우승팀인 포항을 상대로도 골을 기록하면서 기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등지고 버티는 힘이 좋고 공간 사이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보여줬던 선수인 만큼 아주 갑자기 폼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특정 국면에서는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규가 올해에 이어 내년 초중반까지 이 정도의 기량을 보여줘야 하는 전제가 깔려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외파 스트라이커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오현규는 셀틱에서 브랜던 로저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또 한 번 팀을 옮겼습니다. 벨기에 무대가 예전과는 달리 자본에 많이 무너져 있는 리그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럽에서는 빅리그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리그기도 한 상황에서 또 한 번의 도전을 감행한 상황입니다. 물론 행크에도 톨루 아로코다레라는 주전 공격수가 있고 주로 교체 투입으로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 8골 1도움을 남기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선발 출전 횟수가 5번에 21경기로 후반 교체 카드로 확실한 1옵션 교체로 활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들어간다는 점은 선발 출전에서의 퍼포먼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체로 들어가는 것도 흐름을 즉각 따라잡아서 경기에 녹아야 하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선발 출전했을 때 체력의 안배에 대한 감각을 잃기도 좋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현규의 저돌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확실히 대표팀에 없는 스타일입니다. 이 선수는 이런 하드워킹을 90분 내내 하는 선수라서 득점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주전에 오르는 순간에는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세훈과 이영주는 올해를 잘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는 주민규가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규성이 아직 소속팀 경기에 복귀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비를 등져줄 수 있는 포스트 플레이어의 존재는 대단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두 선수는 U20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각각 J리그와 스위스의 슈퍼리그로 이적을 했습니다. 특히 오세훈은 기대를 많이 받았던 스트라이커 자원이었지만 득점력에서 의문점을 끝내 풀어주지 못했고 무대를 옮긴 J리그에서도 전력외로 밀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J1으로 승격한 마치다 JBI에 나상호가 합류하고 이어서 오세훈이 임대로 이적하면서 같이 활약할 수 있게 되었고 오세훈은 투톱 중 주전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상반기에만 6골을 기록하는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총 8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시미즈에서 마치다로 완전히 이적을 하게 되었고 좋은 기억으로 올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라스호퍼의 이영주는 2골을 기록 중입니다. 주전으로 꾸준히 활약 중이고 본인의 피지컬을 활용한 공중볼 싸움 같은 역할을 잘 해주고 있지만 득점력이 너무나 빈약한 상황입니다. 2021년 18세의 나이로 K리그 수원FC에 데뷔하면서 꾸준히 활약했고 U20 월드컵에서 2골을 기록하면서 고군분투를 해준 선수이긴 하지만 프로 경력 4년차 스트라이커임에도 득점력에 대한 볼륨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약합니다. 오현규 같이 교체 출전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선발 기회를 지속적으로 받음에도 무득점이 길어지는 것은 확실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리그는 다르지만 오세훈과 이영주는 190이 넘는 장신인데 발밑이 굉장히 부드럽고 돌파력도 있는 유연한 스트라이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무대가 달라도 컨디션이 더 좋은
좋은 오세훈이 결국엔 월드컵에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만 봐서는 오세훈 쪽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영주는 오세훈보다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대표팀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규성은 복귀 이후가 더 큰 문제입니다. 반월판 제거 수술은 반드시 운동 능력 저하를 갖고 오는 치명적인 부상 중에 하나입니다. 넓게 뛰고 적극적으로 경합하면서 공중볼을 따내는 현대적인 스트라이커인 조규성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게다가 부상 이후 폼을 찾아가는 과정이 길어진다면 대표팀에 대한 기회가 제한적으로 얻어질 수밖에 없고 월드컵 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도 이게 안수 파티 선수도 원래 초신성으로 불리던 선수인데 반월판 제거 수술을 받고 지금 폼을 회복 못하는 걸 봐서는 반월판 부상이 굉장히 좀 큰 부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겪어봤고요. 결국엔 복귀 이후에 조규성 선수가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고 그래야 대표팀 스트라이커 경쟁에 합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한 경기에 멀티골을 기록한 공격수라는 기록은 쉬운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선수가 다시 좋은 기량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 명의 후보가 오르내린다는 것은 홍명보가 아직 확실한 주전 스트라이커를 찾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손흥민, 이강인이 있어도 중앙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해주는 것은 결국엔 스트라이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이름이 오르내린 모든 공격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우리의 월드컵 여정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결국엔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스레메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